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대 양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 협력 방안을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고 제3지대 주도권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주 기자단에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관련된 취재 뒷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세계 주요 무역로 중에 하나인 수에즈 운하가 막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본부에서 KBS 김준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연일 도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의 발언인데요.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가 필요하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조선중앙통신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영토 조항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네.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든가 8천만 결의와 같이 이렇게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걸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서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대적인 성향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낸 걸로 볼 수 있는데 노골적인 기류 변화도 읽히고 있습니다.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흔히들 조평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금강산 국제관광국도 폐지한다면서요? 네, 이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6일자 오늘자 보도에 내보낸 겁니다. 역시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에서 이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 가결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또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내놨습니다.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이걸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건데요.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북한 헌법에 우리를 적대 국가로 명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에 대한 현장 검증 부실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2018년에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가 그 최전방 감시초소 GP 10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었죠. 네.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이 지하시설 그 핵심 시설은 파괴하지 않고 남겨놓고 유지하면서 숨겼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한 말만 믿고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런 보도 내용을 내보냈었는데요. 현장 검증 당시에 파괴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라는 진술을 보도하고 또 사설도 냈습니다.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들이 이쪽으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당시에 지하시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북한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또 그 당시 폭파에 관여했던 관계자들 말은 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덴만 작전 때 사용했던 K샷을 검증단 헬멧에 채워서 실시간으로 모든 사단이 영상을 시청했다. 이런 반박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도균 국방대변인. 이분은 9.19 합의 당시에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는데 모두가 사실관계 왜곡이다. 철수 검증 당시에 레이저 측정기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가지고 들어갔고 라이브 캠으로 외부 전문가들까지 현장 상황을 모두 확인했다. 라고 반박을 내놨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를 바 없다. 북한 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 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라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요? 덧붙이자면 군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고 그럼 이게 또 수사 의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안보 관련 이슈가 더 커질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여야 간에 완전히 또 다른 입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고요. 예,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한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예 폐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데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를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 견지했던 입장 또 그리고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기존 입장을 재차 거듭한 내용이고요. 다만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인가요? 초대석에 출연했던 김성태 전 의원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좀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돼야 된다. 참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법정 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힌 거예요. 이 법정 부담금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부과되는 준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붙잖아요. 또 껌값에는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진 못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담금으로 걷어들이는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이 넘었고요.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게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91개 부담금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
안 그래도 좀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수 조달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불필요한 건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인 세수를 어떻게 또 다른 또 세원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총선 앞두고 누가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는지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거론돼 왔는데 출마를 선언했네요. 예, 맞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인천 계양구를 방문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하고 같이 가면서 여기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는데, 이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출동한 경찰 비롯해서 지지자, 시위자들까지 뒤엉켜서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나가는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지역이 또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양에 출마하겠다. 계양은 험지가 아니고 도전지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안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자처해온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대장동 일타 강사 역할을 했었죠. 일타 강사도 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빅매치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인천 계양을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이번 총선은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다음 총선 때는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 발표를 했는데 일종의 선거 공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전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렇게 줄줄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라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동의를 표하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보좌진 감축에는 이견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의원이라든가 무슨 정치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성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국회의원의 희소성을 강화하고 특권을 더 강화하게 하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 정치개혁안에 반응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과 재판 기간 중에 세비 반납 이 건에 대해서 관련 헌법 개정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병리평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하라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공약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면요. 예, 일단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는 유이동 당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총괄 본부장을 공동으로 맡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국민 택배로 전달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서 배송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서 이제 택배 상자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골자는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으로 알려졌고요. 출범식 뒤 기자들에게는 1호 공약에 대해서 교통과 저출생 등의 분야를 분야를 놓고 네.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저출생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학생 학비 경감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이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1호 공약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방향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자, 이것이 공약이다라고 발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네. 1호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에, 비대위원장 취임이죠, 처음으로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 공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할지 말지 이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총선 공약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중진에 대한 어떤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관측도 나왔지만 그와 관련한 대화는 이날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관련된 논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기자들에게 밝히기로 수도권 위기론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제2부속실을 만들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제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저 본인은 듣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기가 공천 작업이 한창 가속화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강도 쇄신 주문을 시작할 기반을 만든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공천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또 파격적인 공천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추진됐던 중진 모임인 만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진하면 또 중진의 중진. 7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무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출마 소식입니다. 부산 중영도에 출마를 선언한다고요? 네, 역시 부산입니다.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19대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부산 중영도구에 다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연루된 후에 총선 출마를 접은 황보승 의원의 지역구죠. 네. 또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총리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한때 천하용인이었지만 국민의힘에 잔류를 하게 됐죠. 경기 포천 가평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천하용인은 창당을 전제로 함께한 팀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역시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여겼을 뿐이지 그 창당이 목적 자체였음을 알았을 때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슬슬 집안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는 공천이 여의치 않으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정치권 상당도 경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공인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차가 많지 않은 시간대지만 오늘은 오전부터 사고가 꾸준한데요. 빠르게 가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를 지난 4차로와 한강교량인 청담대교 남단 쪽 1차로에서 각각 사고가 나 뒤쪽으로 영향을 받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달래내 부근 2, 3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차단돼 뒤로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새벽 시간에 발생한 불암산 터널 안 화재 사고 모두 정리됐지만요. 역시 경기 동북권에서 사고와 고장난 차 소식 모두 있는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 광암 터널에서 상일 쪽으로 더딘데 이 상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남양주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오전부터 내내 치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더합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더디다가 계양 진입로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남한성 부근 1차로의 사고 여파 서안성 일대 4km 구간에서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북창원 2차로의 화물차 사고 여파는 뒤로 4km 구간에서 각각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천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했고요. 어제 중구 성동갑 등 총선 전략선거구 17곳을 지정해 공표했네요. 전략선거구라는 것이 경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단독으로 전략 공천을 줄 수도 있고 또 제3의 인물이 공천될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 측도 그렇게 밝혔고요. 일단 서울 중구 성동갑, 서대문갑,
대전 서구갑 등을 포함해서 7개가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이고 이 7개에다가 현역 의원이 탈당한 지역 10개 선거구를 더해서 모두 17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몇을 보면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던 김종민 의원, 이분이 탈당한 논산 계룡금산에서는 친명계인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좀 빠르게 독주를 하는 모습이고 네. 이번에 탈당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지역구 그 인천 남동을 부평갑도 포함이 됐는데 아무래도 인천 남동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이름이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제 분주히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자들이 이렇게 전략 선거구 지정에 당혹스러운 기색도 보이고 있고요. 네. 한편 민주당은 새로운 당 상징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총선 공약 발표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공천 시즌입니다. 자,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강위현 특보가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성비위 논란이 있었던 다른 출마자들의 거취를 두고도 고민이 당 지도부에서 고민이 공천 관리하는 쪽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요 며칠 그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천도 확실시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자 친명 인사인 강위현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자진 포기하게 된 건데요. 강위현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부담이 되고 저로 인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강 특보를 시작으로 이런 식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러나는 친명 인사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 내용 속에서 이번 주 중에는 당무 복귀를 서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성비위 사건 등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 이와 관련해서 당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총선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소식입니다. 당무 복귀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그 민주당 시계가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연이은 탈당 이런 분열 조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전 단체장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면서 제3지대로 향하고 있는데 신경민 또 최연열 그 전 민주당 의원도 탈당을 한 후에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합류를 한다고 네. 선언을 했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워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최성전 고양시장이나 이근규 전 그 제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한다고도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통합 행보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짚어봤지만 그 당 내부에서도 이런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좀 제외하자라는 그런 비판도 커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징계 요청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명목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위반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협 내 징계 규칙에 따르면 검찰이 업무 수행 중에 변호사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있는 그런 각종 혐의 재판들 때문입니다. 다만 뭐 이렇게 변협이 그렇게 뭐 징계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런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중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변협도 이건 알고 있겠죠.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해놓고 기소됐으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징계하라고 한다. 이것은 실컷 괴롭혀놓고 왜 맞고 다니냐면 시비 거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판단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네. 자, 이제 신당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빅텐트 구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언제쯤에 서로 통합이 좀 가시화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이 원칙과 상식 3인방의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뭐 그렇게 서둘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에서는 설 이전에 그래도 통합이 좀 가시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요것도 또 오늘 기류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예, 일단은 삼지대 세력들 연대 과정에서 벌써부터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정까지 이분들이 이견을 보인 부분은 빅텐트의 구성 시점이죠. 원래 미래대연합 측은 설 연휴 전에 삼지대 통합을 마쳐야 된다. 단일 정당을 그때 띄워야 된다라는 계획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이걸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그러다가 오늘은 또 이제 그 미래대연합이 설 연휴 전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유를 보이는 건지 뜸을 들이는 건지 아니면 신중한 건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줄곧 이런 말을 했죠. 선명한 비빔밥 막 섞으면 죽이 된다. 네. 라거나 뭐 말이 빅텐트지 나는 텐트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전에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떠냐 기꺼이 함께하겠다 라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네. 꽤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어떤 조합으로 되느냐 이것도 관건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기싸움부터도 팽팽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빅텐트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준비위원회입니다.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네요. 네, 민주당 비토가 새 정치가 아니라 반윤 연대 개혁으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른바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는 건데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 창준위원장 등이 모였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을 비토하기만 하면 새로운 정치라는 선거 공학적 세력에게 제22대 국회 캐스팅 보트를 쥐어줘선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연합의 출발점으로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 세력들의 응답을 요구한다라고도 촉구를 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위성정당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워졌죠. 용해인 의원도 스스로 이 점을 고려를 했는지 위성정당 출신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와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이면서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에 하나다. 논의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용해인 의원은 오는 18일에는 조국 전 장관이 연사로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용해인 의원이 약간 민주당과 좀 더 협력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전망이니까요. 그 정도로 두면 될 것 같고. 자,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칭개혁신당의 당색이 결정됐다고 궁금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이죠. 국민의힘은 빨간색입니다. 정의당은 노란색인데 최근엔 또 정의당은 현수막에 약간 녹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준석 위원장의 가칭 개혁신당 색깔이 뭔가요? 일단 오렌지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너무 이름이 많아가지고 네. 명확한 명확한 명칭은 조금 더 밝히는 걸 봐야 되는데 개혁 오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개혁 오렌지라고 일단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오렌지에다가 당 이미지인 개혁을 덧입힌 것이다.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추구하는 신당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강인함을 상징하는 검은색, 자유 참정권을 상징하는 흰색을 보조색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렌지색 딱 나오자마자 많은 해석은 이거였어요. 그 국민의힘 빨간색과 정의당의 노란색을 섞어서 오렌지가 나온 게 아니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스펙트럼을 상징한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물감을 그렇게 섞으면은 오렌지색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를 섞느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요. 또 그러면서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여당 부정선거를 규탄했을 때 그때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오렌지 혁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주황색이 그동안 안 쓰였던 건 아니었죠. 국민의당 상징색이기도 했었고 또 진보당도 한때 주황색을 썼었고요. 네. 잠깐만 더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는 거의 다뤄보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고 이해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중대장과 그 사건을 허위 보고한 군 검사에게는 실형이 내려졌고요. 당시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씨와 군 검사였던 박목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해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공군 본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선고를 듣다가 이 중사의 모친이 어머니가 실신을 하면서 선고가 4분가량 중단되기도 했고요. 선고 직후에는 아버지께서 고함을 지르면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입니다.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대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관련된 뉴스가 뭐 더 들어오면 이번 주에라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9944님의 사연입니다. 남북 전 세계 할 것 없이 대치와 대결뿐이네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싶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정말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힐 더 월드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world we once believed in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when this earth crucify its soul?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 is heavenly. Be God's love. We can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Create a world with no fear.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부족하다 또는 모자라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모자라다 같이 이 두 표현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족하다는 형용사고요. 모자라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다는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 외에도 지능이 정상적인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또 형용사와 동사는 활용을 할 때 차이가 있는데요. 문장의 끝부분에 놓이는 경우 부족하다와 모자라다는 다르게 사용됩니다. 형용사인 부족하다는 그대로 써서 시간이 부족하다. 동사인 모자라다는 어간에 니은 다를 붙여서 시간이 모자란다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형용사인 부족하다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하고요. 동사인 모자라다는 가는 먹는 것 같이 어미 는을 붙여서 모자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말 속담에 입은 가죽이 모자라서 냈나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입을 냈지 살가죽이 모자라서 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핀잔하는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추위가 누그러지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서울이 한낮에 4도, 대전, 원주 5도, 광주 8도, 부산, 제주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공기는 깨끗한데요.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권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주 중반 비나 눈이 내리며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밤 강원 내륙 산지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할 텐데요. 모레 새벽 수도권부터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강원 영동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모레부터 장기간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다시 내일 오후부터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7도, 습도는 38%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와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관한 개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135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인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위를 기록하며 승리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가 다시 좀 쌀쌀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왠지 오늘 더 따뜻한 느낌입니다. 굳이 제가 뭐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이렇게 따뜻합니다라고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다 따뜻한 곳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따뜻한데 좀 사회는 그렇지 못한 또 현상들도 있습니다. 네. 자,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복궁역과 분당 순회역 등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국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된다고요?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전히 안전을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안으로 올해 75억 원을 지원하면서 아직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에 있는 지하철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 1061기에 이제 관련된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안전장치가 장착이 되면 역주행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보완이 될 텐데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였던가요? 사실 돌이켜보면 한 10년 전이거든요. 2013년 7월에 분당선의 야탐역에서 퇴근 시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한 건데요. 당시에 27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그 뒤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발생을 했고 작년 6월에도 분당선 순회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뒤로 밀리더니 인파에 깔리는 걸 피하려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무려 14명이 다치죠. 이렇게 순회역 사고를 계기로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또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한 10명이 넘어지고 이 가운데 2명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 사이에 전국에서 발생한 역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최소 6건인데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모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1,800여 대가 800여 대 가운데 한 3대 중 한 꼴로는 아직 방지 장치가 달리지 않았던 터라서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치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뭐 교통공사의 얘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대구와 부산 또 대전에도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는 괜찮은 거지. 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에 또 에스컬레이터는 괜찮은 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사고를 모두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7개월 전에도 분당선 이제 순회역에서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네. 몇 달 전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 2건의 경우에도 정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정기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좀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네. 소프트웨어에 오류는 없는지도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13월에 또 보너스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연말 정산. 자, 이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 월요일 홈택스에서 오픈했다고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네. 직장인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직장인이라는 직장인이라면 사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제도기도 하죠.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 하면은 그만큼 돌려주고 또 적게 내면은 소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확대되는 공제 항목이 있는 만큼 공제 꿀팁 확인하시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꿀팁. 네. 핵꿀팁. 그렇죠. 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죠. 월세 세액 공제 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그리고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월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에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가고요. 다만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제율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무려 2배로 80%까지 높아집니다. 네. 문화비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4월 1일 이후 지출분으로부터 각각 10%포인트씩 상향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총 급여에 이제 5,500만 원 이하 분들은 납입액의 15%를 또 초과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하튼간에 13월에 월급이니까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네, 따로 그리고 찾아보셔서 좀 공제 혜택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돈이문이 돈의문. 일제강점기 당시 전차를 운행해야 한다고 허물었었는데요. 120년을 맞는 2035년까지 다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실 돈의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이문 어디 있었는지 아시나요?라고 여쭤보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저 또한 생소했는데 서울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은 문이고요. 조선시대 서울 도성의 동서남북에 세운 현재 숭례문, 흥인지문 그리고 숙정문은 현존해 있는데 이 서쪽 문인 돈이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1396년 의의를 좀 두텁게 하자라는 뜻을 담아서 돈이문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1915년 일제시대 전차가 다니기 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허물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로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잊혀진 돈이문을 서울시가 120년 만에 실물 복원을 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2035년까지 그래서 돈이문 터가 있던 지금의 왕복 8차선 세문안로 500m 구간을 지하차로로 바꾸고 그 위에다 짓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돈이문과 서울 성곽을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교통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근데 상황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총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무려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4천억 원 예산에는 공원화 그리고 복원 비용만 포함이 되어 있을 뿐 지하도로에 대한 비용은 또 빠져 있어서 이 외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이 외에도 해당 부지 밑으로는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서 지하도로 건설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또 주변 환경이나 예산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점. 그러니까 돈이문의 예전에 있었던 위치가 지금으로 보면 서대문역 근처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서대문역. 네. 네. 지하철 서대문역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 아마존 지역에서 2000여 년 전 번성했던 도시의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에콰도르 인근 아마존에서 이 빽빽한 열대우림에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거대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마존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기존 지식을 바꾸는 발견입니다. 남아메리카 고지대에 존재했던 도시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 아마존에 소규모 정착지 혹은 유목민의 형태로만 살았다는 게 기존의 가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이 였던 고고학자이자 이번 조사의 총 책임자였던 스테판 교수는 이곳이 아마존에서 이전에 발견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더 오래된 지역이고 이번 발견이 문화 그리고 문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계기가 됐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존 고대 문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져요. 과연 어떤 청동기 시대인지 찰기 시대인지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소장님께서는 이 아마존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머리 풀어 헤쳐지고 약간 돌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와와와와 이런 모습이 생각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도요. 아마도 옷도 입지 않고 오두막에 살면서 땅을 개간해가면서 살아가는 소규모 사회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발견은 고대 이곳에서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 사회를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약 2,500년 지어졌고요. 1,000년간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곳의 최대 거주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10,000명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대규모 지역입니다. 고대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요. 자,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뭘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도로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마야 문명 사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사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주목을 했고 돌로 집을 지은 잉카인과 마야인과는 조금 다르게 아마존에서는 구하기 힘든 돌 대신에 진흙으로 집을 지었고요. 더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연구 이후에는요. 네. 다음 단계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근처에 있는 300km 지역인 이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또 더 조사를 할지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지네요. 박지원 캐스터는 아마존 그러면은 미국의 회사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아마존 거기도 너무 좋죠. 취직하고 싶습니다. 거기도. 네. 사심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는 또 오늘 입고 나온 짙은 녹색의 재킷이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나오면 아무래도 패션도 신경 쓰나요? 사실 제가 원래 계속 대학 다닐 때는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옷이 없는데 방송하면서 조금 샀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벌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입고 있어요. 네. 저번 옷이 이제 두 번째 옷이었고 네. 오늘이 세 번째고.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트,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체크무늬 이렇게 3개만 네. 돌아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입술을 꾹 깨물면서 웃음을 참고 있네요. 이은지 기자는 국회에서 보면 거의 같은 옷이 없습니다. 매일. 그 정도예요? 네. 이것은 네. 오해. 네, 저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선진 PD가 좀 길다고. 네,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자, 신당 움직임 아주 활발해집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가칭이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이면은 원칙과 상식으로 이제 새롭게 당을 추진하고 있는 3인방이죠. 창준이 출범식에 이낙연, 이준석, 또 양양자, 금태섭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뭔가 좀 빅텐트 조짐이 보입니까? 아직까지도 글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세보니까 5개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기본소득당 이런 당 말고요. 네. 합당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위 말하는 매물로 나온 정당이 5개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미래대연합도 있고 뭐 쉽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총 5개가 있는 셈인데 네. 여기에서 이준석 신당 빼고 나머지 정당들은 다 하나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이준석 신당은 빅텐트를 쳐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이겠죠. 그런데 혹시 보수 신당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기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준이 미래대연합 창준이 출범식 때 분위기를 보면은 그게 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러브콜을 계속 이준석 전 대표한테 보내는 그림이에요. 그날 그 출범식뿐이 아니고 각종 인터뷰를 보더라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너무 올드하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면 뭐 수용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세대 간에 다 융합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날 출범식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떴다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표현들도 쭉 보면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제 달콤살벌하다 이렇게 모 국민의힘 의원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택지가 한 가지 정도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은 거고 나머지 그 4개의 정당들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출범을 안 한 곳들도 있지만요. 이런 데들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러브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내는 이런 정도의 기류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잠시 뒤에 오늘 2시에도 또 이제 이낙연 신당의 그 창준이 발기인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보시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올 텐데 그런 비슷한 기류가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 끝날 시간에 대체로 큰 이벤트들이 생기네요. 네, 점심 먹고 나서 하니까. 2시에 그렇죠. 행사가 많은. 금강산도 19경인가요? 네. 자, 원칙과 상식 탈당 기자회견 때부터 플랫폼 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빅텐트를 그러면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 누가 여러 신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취재를 해보면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될 만한 정치 세력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자웅을 가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뭐 예전에 뭐 천하제일 무술대회다 이렇게 아직은 그런 정도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해 아니면 내가 이걸 잘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점을 크게 보면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의 숫자가 많으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호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도 정의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숫자가 하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일 텐데 그건 이제 그 파괴력,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런 신당들은 인물들이 있는 거고 원칙과 상식에서 시작된 그 미래대연합은 현역 의원 3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원들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5만 명이 이제 넘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아직 당원들은 아니고 발기인대에 모인 숫자만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 그만큼 힘이 있다. 여기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곳들이야. 이렇게 좀 일정의 그 좀 겨루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의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시작된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어제 뭐 삼지대 관계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다 이제 창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여론조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은 없지만 신당에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로 일종의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가 될 때도 좀 이렇게 계속 후순위에 머물러 있고 그때 당시에 뭐 김웅 의원이라든가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초선 의원들이 원래 이렇게 뭐 당대표론 초선 당대표론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론조사에서 크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그 흐름을 타가지고 당대표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우리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당 중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쪽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참고로 예고 안내를 드리면 내일 정치인의 품격 시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더 또 물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순봉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인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3지대 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합당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어서 가장 파괴력이 클 걸로 보지만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좀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낙연 신당 측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 내부적으로도 이준석 신당과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 손을 잡느냐를 두고 좀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 뭐 관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손을 잡느냐 이렇게 완강한 세력이 있는 반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냐 열어두고 좀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이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은 좀 일찍 합치는 건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늘 낙준 연대가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과 이제 지금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게 이제 원칙과 상식이 만들고 있는 신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에게도 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정치 집단은 민주당에서 나온 미래대연합이고 그 사람들과 먼저 합치는 게 가장 순탄한 수순이다. 그래서 그쪽과 먼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박원석 또 정태근 전 의원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꼬마 민주당이 돼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낙연 신당과 미래대연합이 뭉치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외연 확장 측면에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은 아까 늘 자신을 수순위에 둔다고 순봉 기자가 얘기도 해줬는데 그 꼬마 민주당이 됐을 시점에 이준석 전 대표의 몸값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연 확장 측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절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최후에 좀 합당을 하지 않겠느냐. 몸값을 계속 올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신당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느냐, 빅텐트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한데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에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를 두고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여러 가지 젠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류호정 전 의원이 합쳐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에 금태섭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그 문제 안 된다. 자신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류호정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류호정 전 의원이 이렇게 빅텐트를 이준석 특히 가칭개혁신당이 합해지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까 이제 금태섭 그 대표가 얘기한 걸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새로운 선택 쪽 사람하고 어제 만났었거든요. 네.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류호정 의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새로운 선택 쪽에서 쭉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친하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 만한 여지가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뭐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사석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 청년 정치인들 여기 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좀 넘어서 가지고 세대별로 오히려 좀 잘 뭉쳐 있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준석 전 대표의 주요 지지층들 중에서 그 류호정 의원을 좀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소위 뭐 2030 남성들이 그런 이제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뭐 찬성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요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이제 요 삼지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류호정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을 굳이 급하게 합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긴 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양양자 의원이 있는 한국의 희망하고 훨씬 더 적극적이죠. 거의 뭐 여기는 우리는 뭐 동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색채 자체가 양양자 신당은 이제 보수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도 원래 세를 불리는 건 무조건 좋죠. 근데 류호정 의원 같은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현역 의원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양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류호정 의원은 그리고 그 점에서도 좀 그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아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탈당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탈당 선언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탈당을 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리스크만 있기 때문에 세를 불릴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에는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낙연 신당과는 원칙과 상식이 먼저 좀 합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준석 신당과는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이 또 결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다 합쳐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연지 기자, 일각에서는 설 전에 가능하냐 어렵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설 전까지는 어렵다. 뜻합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합해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합류를 좀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설 전에 힘들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이 속한 이제 미래대외연합이 왜 설전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 설 밥상에 좀 제3지대 통합을 올려놔야 총선에서 좀 국민들의 지지를 좀 폭넓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선택 쪽에 좀 물어봤어요. 왜 미래대연합 쪽이 2월 초, 그러니까 설 전을 좀 제시를 한 것 같냐 그랬더니 새로운 선택 쪽에서는 이제 금태섭 신당이죠. 설 전도 너무 늦다는 거예요. 더 좀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설 전 2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예전 국민의당 사례 때문이라고 보더라고요. 어떤 이제 국민의당이 2016년 당시에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2월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당 때와 지금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월에 만들어도 인지도 측면에서 홍보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안철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현역 의원 숫자도 너무 적고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자신들을 알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2월 초도 너무 늦다. 그래서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금태섭 대표가 내일
내일 오전에 좀 기자회견을 열고 빅텐트 구상을 좀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와도 직접 만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2월 초보다는 앞당겨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창단 시점을 2월 초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1차 통합 내지 연대 지점이 이때라서 다른 3지대와의 완전한 합당은 2월 초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물어봤어요. 2월 초에 그러면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신당이 함께 창당을 할 가능성도 있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양측 다 뭔가의 비전을 가지고 만들기로 한 건데 아마 서로 창당을 한 뒤에 합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월 10일이나 11일까지 현역 의원을 5명 이상 모아야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시점이 3월이 아니고 2월인가요? 네, 그 시기가 하나 있고 3월 초에도 또 하나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호를 통합할 수 있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2월 10일 좀 이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점들이 좀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이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 연휴 전에 해야지 이제 이게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설 연휴, 설 밥상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설 민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설 연휴 전에 띄워야지 국민들이 이제 각자 그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삼정당 얘기도 하고 뭐 당명도 좀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는 요 이슈 자체를 쭉 끌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점을 뒤로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신당의 어떤 추진 일정들을 보면은 금태섭 새로운 선택은 빨리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인 거. 또 정천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은 설 연휴 직전이고 이준석 위원장은 설 이전 아니다. 더 늦게 좀 느긋하게 각각 일정이 좀 다른데 자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양당 현역 이탈이 20명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실제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좀 신당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좀 일종의 바람잡기 성격이 강한 건가요? 사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탈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 다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공천 때 탈락한 의원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이탈이 이제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삼지대로 그렇게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 인상적인 게 최근에 보면은 그 공관위를 꾸렸잖아요. 공관위에 보면 법조인이 많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실제로 법조인이 많은데 뭐 이철규 의원,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출신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낀다 그러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검찰 중심의 아니면 법조인 중심의 인사를 이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전 좀 인상적이었는데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그렇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조인이 많다라는 거는 특히 그중에 보면 민정수석실 출신도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뭐냐면 공관위에서 검증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법조인들 많이 데려와서 이런 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갈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 물갈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면 이 나가는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뭐 관계자는 바보로 만들어서 내보낼 거다. 그렇게 되면 잔뜩 나서 나가게 되면 다른 신당으로 옮겨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의석수는 확보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 소위 말하는 낙엽 죽기라든가 좀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설이 또 기준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공천 시기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주에서 2주 정도 공천 공간이 띄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늦어요. 그래서
이 설 전에는 그 칼바람이 좀 불 것 같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현역 의원들이 이동하는 그런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들이 올 거는 맞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상처를 입고 갈 거냐, 그리고 언제 갈 거냐, 발표 나기 전에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공천에 탈락하거나 탈락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들, 이낙연 신당이나 원칙과 상식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대연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현역 의원 이제 평가를 마무리 지어서 하위 20%를 좀 명단을 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개됐나요, 그거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명단은. 그래서 이 명단이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감점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경선에 불리해요. 그래서 경선을 치르기 전에 이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경선을 붙기 전에 이미 이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에 뭐 친명 공천을 비판하면서 추가로 나올 가능성, 이 시점이 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경선 전이냐 후냐. 그런데 이제 제3지대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게 박승문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만약에 하위 20%를 받고 나오는 의원들이나 경선에서 탈락하고 나온 이 현역 의원들을 받았을 때 뭔가 제3지대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참신성에는 그렇죠.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그리고 아까 꼬마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공천 탈락자들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또 이게 민주당이 이중대다, 뭐 꼬마 민주당이다 이런 좀 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친명계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비명계 몰아내겠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친명 공천을 비판하면서 이제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좀 공감을 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선거제가 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선거제 정리가. 이것도 이탈자를 좀 최소화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반대하는 의원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못지않죠 서로.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도부가 예를 들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혹은 연동형으로 유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위성정당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시기를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3지대 현역 의원들의 합류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탈희 의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위성정당 꼼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불출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병립형으로 간다. 그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었던 반응인데 자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선거제의 방향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지금 내부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피습 전에 병립형 이야기를 거론하기도 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은 뭐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현 연동형 비례제 유지하에 플랫폼 비례 연합 정당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 다 헤쳐 모여라. 민주당과 함께 같이 이제 비례 연합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일부 군소 정당들이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비례 연합을 하자. 플랫폼 위성 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사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분이 꽤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시위나 뭐 장외 투쟁을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때마다도 좀 도움을 받곤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비례 연합 정당을 하자는 요구가 시민 단체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압박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체 위성 정당을 만들기도 그렇고 아예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합 플랫폼 정당을 이루는 게 서로가 윈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 대표 의중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지금 아예 닫아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빠르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쯤 뭐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는 또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병리평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냐에 따라서도 의원들의 또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검정위 결과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민주당에서 검정위 관련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제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검찰에 현재 뇌물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미투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 세 명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상당히 외부에서도 뭐 언론 보도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은 황운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 검찰 수사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최고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뇌관이 될 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하나둘씩 지금 검찰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기소될 경우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후보 적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군 남고 누군 컷오프 당할 것이다, 기준이 없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까지 맡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용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윤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들, 취재상 나오고 있나요? 사실 가장 그 공관위 출범 전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근데 의원들 반응을 물어보면은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은 아니고 다들 그렇게 됐을 거였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많이 반영이 된 공천이 이뤄질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후자 쪽이다. 이철규 의원은 실무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본다. 보통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지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신당 계속 또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요. 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또 다음 주에 두 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0일을 넘겼는데요. 휴전이나 종전 기미는 없고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습하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된 전쟁과 교전, 긴장 때문에 세계 주요 무역로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가 꽉 막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수출이 중요한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뭐 국제 정세가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지는데, 우선 오늘은 중동 쪽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본토로 공습을 했습니다. 자, 후티 반군은 갑자기 왜 튀어나온 것이고 미국과 영국은 왜 또 공격한 겁니까? 후티 반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뉴스 전에? 저는 뭐 뉴스 고관여층이니까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일단 이름에 약간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후티 반군입니다. 반군.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반군이냐? 예멘. 사실 예멘이란 나라에 대해서 별로 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말미 세대 같은데 남한 북한처럼 분단된
유일한 나라가 예멘이다. 맞습니다. 남예멘, 북예멘이 있다고 할 때 그때 드는 예멘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본 사례는 난민? 뭐 예멘 난민도 있고요. 또 아덴만 작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청해 부대 아덴만. 아덴만이 우리로 치면 서해, 그러니까 예멘 앞바다입니다. 그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후티 반군은 예멘의 합법적인 정부에 당해서 반군이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일종의 쿠데타 군이고요. 근데 말이 쿠데타고 말이 반군이지 사실상의 정부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교전하고 있는 하마스도 우리가 무장정파 하마스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수반을 갖추고 행정 조직을 갖춘 그 나라를 그 지역을 현실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멘 예전으로 치면 북예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상당히 강력한 정파인데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가 쉬운데 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 사이에 서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입시켜서요. 중국 자리에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 있다고 치면 네. 이 서해에 해당하는 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게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고 들어가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거인데 그렇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우리로 치면은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 가장 붙어 있죠. 홍해에 가장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후티 반군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오는 입구를 후티 반군이 딱 좀 나쁜 맘 먹으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당연히 후티 반군은 강경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정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군수 지원 물자 혹은 뭐 어떤 상품들을 차단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11월부터 거기를 슬금슬금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배들의 통행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배만 공격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말은 처음엔 그렇게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최단기로 잇는 백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물동량의 20%가 거기를 지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중요한 물동량의 창구인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하면 아프리카 대륙을 저 남쪽으로 희망봉까지 돌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예. 희망봉 그 노선을 가야 되는 거. 500년 전의 노선으로. 세계사 시간이 생각나네요. 예. 근데 엄청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낭비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각종 주요국들의 상선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찰이 나서야죠.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손을 잡고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후티 반군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제압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반격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상황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고요. 이 갈등이 지속이 되면 수에즈 운하가 오래 막히겠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물류의 대동맥 같은 곳인데 대동맥이 오래 막히면 당연히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보는 거고 현재 그런 초입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정파 사이의 전쟁에서 예멘의 반군인 후티 반군이 홍해 수에즈 운하를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요 무역로인 홍해가 차단되면 상당히 또 물류비가 폭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 저희가 뭐 혹시 예전에 그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일부 좀 악덕 택시 기사님들이 일부러 돌아가가지고 돈 많이 받는. 근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 수로 치면은 15일, 20일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하고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배값, 대싹, 화물 운임이 한 달 전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장은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무역이 아니고 무역은 대부분 몇 달, 1년, 몇 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배싹을 장기 계약을 합니다. 올 1년 동안은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1, 2주 안에 3, 4주 안에 오른 게 당장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으로 돌아오진 않는데 보통 그 배싹의 장기 계약 갱신을 보통 봄에 4월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세 값이 아무리 올라도 전세 기간 중에는 부담이 안 되다가
전세 계약 갱신할 때는 부담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뱃삭을 이제 계약하는 회사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만약에 이 운임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잔인한 상황이 될 텐데 네. 실제로 우리 기업에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오른 부담이 4월에도 이어진다라고 만약에 계속 가정을 하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보다 현재 한 2배 정도 올라 있는데 자, 우리 기업은 수출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되게 물건을 싸게 해외에 팔아야 잘 팔릴 텐데 지금 유럽으로 가는 노선에 뱃삭 운임이 2배가 되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소비자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비싸지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우리 대부분 뭐 돼지고기, 뭐 와인,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같은 걸 많이 사오고요. 그다음에 뭐 차, 독일차 이런 것도 공산품 많이 사오는데 자동차 당연히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드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인플레이션 성장률을 물가 상승률을 2.6%로 묶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요. 그렇게 당연히 유럽에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면 무슨 수로 2.6%로 유지가 되겠어요. 그 정부의 새 정책의 목표가 1월부터 굉장히 큰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긴 거고.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게 단기에 해결될 기미가 딱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화근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간접적으로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무장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100일이 넘었는데 휴전 협상, 종전 협상 아무런 진척이 없고요. 현재 점점 더 확전 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후티 반군이 과연 무장 활동을 언제 멈출 것이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또 지금 실질적으로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토 공습을 당했다는 것은 또 미국과 영국에 대한 또 반발 심리는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데 우리 기업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다른 해외 기업도 물류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자동차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뭐 당연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독일에 테슬라가 대형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2주 동안 테슬라 독일 공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냥 만들어 본들 그걸 싣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고 테슬라처럼 큰 기업이 2주나 공장을 멈춘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그 차를 만들어서 대부분 중국에 파는데 중국에 싣고 오려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마진이 전혀 안 남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고 볼보도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도 지금 벨기에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걸 아시아로 싣고 와서 파는데 그것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유럽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히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임이 장기 계약도 있어서 지금 단기로 튀는 거는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지만 아까 한 3, 4월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거의 모든 세계 물류가 마비가 되면서 웬만한 거는 비행기로 날랐어요. 맞습니다. 막 여객기 좌석 뜯어가지고 비행기로 날랐거든요.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여객 비행기를 화물 전용으로 바꾸고 이렇게 또 운영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배로 나르는 비용과 비행기로 나르는 비용은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날라도 될 정도의 아주 고부가가치 상품만 이제 활발하게 교육이 되는 거고 반도체든 뭐 그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배로 날라야만 그나마 수지가 않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교육이 현저히 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발 3월, 4월 전에는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뭐 세계에 우리가 이제 수에즈 운하도 아시지만 파나마 운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그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파나마 운하도 잘 가동이 안 됩니다. 거기는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한 건데 거기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어서 운하라는 게 그 운하길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렇죠. 배를 계단식으로 올려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채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막힌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하루에 10대를 날랐다면 지금은 3-4대밖에 못 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운하는 막혀 있고 저쪽 운하는 많이 좀 지체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라도 빨리 뚫려야 수출로 못 가선 우리나라가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후티 반군의 이 변수를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 상승하고 비슷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후티 반군을 제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좀 중동 정세가 안정되기만을 마치 우리 물 떠놓고 기우제 지내듯이 천수답처럼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이슈입니다. 네. 이 이슈는. 이럴 때 우리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각도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만 자 장기화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최악으로 상황이 치달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최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운임 갱신하는 시점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수출 기업들이 엄청나게 비싼 물류비를 치르고 수출을 하든가 아니면 수출을 포기하든가가 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드리기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로 된 내건 경제 성장률이 2.2%예요. 네. 작년에 우리가 1%대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 큰 위기가 없었는데도 1% 성장한 건 우리나라 개국 이래 처음이었고 올해도 만약에 1% 성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접어든다는 판단 징후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정부의 목표가 2.2라는 얘기는 살짝만 삐끗하면 1%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2.2% 계획을 짤 때 수혜주나가 막힌다는 변수는 예시당초 감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변수로 지금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심대한 타격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2% 성장은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농산물이 다 비싸지는 거니까 지금 어렵게 지금 물가의 상승률을 2%대로 정부가 낮춰놨는데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정말 뭐 진퇴양난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변수가 이 변수죠. 네. 물론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비를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자 그런데 좀 다른 상황도 엿보입니다. 바닷길이 막히면서 기업은 울상인데 HMM 물류회사죠. 비롯한 해운과 물류 관련 주가는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한 거긴 한데 주식은 위기를 먹고 산다. 주식은 전쟁이 호재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HMM 예전 현대상선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가니까 그 운임을 받고 나르는 해운회사는 당연히 마진이 올라갑니다. 현대상선은 세계 8위권, 세계 7, 8위권 정도 되는 대형 선사여서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면 현대상선은 엄청난 수혜를 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 HMM은. 단적으로 아까 제가 예로 들었지만 코로나 때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뱃삭이 올라갔을 때 HMM의 주가는 960%가 뛰었습니다.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이 상승하면 그렇게 해외 그 선사들의 수익이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국면은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악재지만 반대로 HMM 같은 물류 선사에게는 엄청난 호재여서 이게 뭐 사실 이게 반드시 주가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주식 시장에는 해운 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호재예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전쟁을 두고 뭐 호재라고 말하는 게 좀 비정하긴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에는 또 혜택이 되는군요. 자, 그동안 경제본부를 빛내줬던 김준범 기자께서 오늘이 마지막 출연입니다. 그래도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 뭐 저 이 시간에 점심 먹고 좀 졸릴 때 와가지고 저도 업무에 돌아가는데 집중하는데 큰 도움도 됐고 일단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제이해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정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